그때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통칭은 뭐냐 하면 망국노예요. 중국말로 망국노. 그래서 한국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나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그냥 한마디로 너희 망국노 그렇게 말을 붙이면은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이기고 지는 게 없이 그냥 그 한마디로 뱉어버리면 얼마나 그냥 가슴이 아프고 분한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들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그때 어려서부터 그렇게 뼈가 저리도록 그 망국노의 한을 느끼고 살아는 사람들이에요. 동방에 해돋는 아침의 나라 조선은 19세기 말 동으로 밀려오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거센 물결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메이지 유신으로 급속히 성장한 일본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영토 확장 야욕을 획책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 땅 조선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의 조정은 밖으로는 국가 위기에 대한 방책 마련에 소홀했고 안으로는 파벌과 안일, 부패로 기강마저 해이해져 백성은 포탄에 빠진 채 신음해야만 했다. 마침내 조정의 일부 중신들이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국정을 농락하기에 이르자 더욱 살기가 어려워진 백성들은 하나둘씩 나라 밖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났고 도처에선 의병들이 걸기하기 시작했다. 의로운 이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이처럼 나라 안팎에서 잇따라 일어났음에도 끝내 반만년의 결의 역사를 간직해온 이 땅은 송두리째 남의 나라에 흡수 합병되고 죄 없는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망국노가 되는 최악의 날은 오고야 말았으니 그날은 1910년 8월 29일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가 조금 모자라는 9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무능한 지도자를 원망하고 신세 한탄만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권을 포기하는 그런 나약한 결의가 아니었다. 중국 요동반도 끝머리에 자리한 무역강 도시 따렌의 한적한 구도. 이곳은 바닷길을 이용해 중국 동남부 해안이나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기 때문에 특히 상하이가 목적지였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다. 첨단 건축술로 신축된 고층 건물들이 위용을 자랑하는 상하이. 국제 자유도시였던 상하이는 중국의 각 지방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와도 교통이 매우 편리해서 당시 각지의 독립운동 지사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곳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외국 열강들의 조계지가 있어 망명인사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20년대의 상하이. 당시 상하이에는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 그리고 유학생 등 이미 수백 명의 한국인이 일본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프랑스 조계나 공동 조계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1919년 4월 프랑스 조계에 있는 한 집에서는 상하이에 모인 각 지방 출신 대표자와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임시 의정원을 구성했다. 그리고 첫 번째 의정원 회의를 개최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민주공화체의 임시 헌장을 제정한 뒤 국무총리를 비롯해 7명의 국무위원을 선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을 온누리에 정식으로 선포했다.
21살 때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군 장교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해주 사람 김구는 감옥에서 나와 교육 사업을 하던 중 김인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망명한다. 임시정부는 첫 번째 외교 활동으로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보내 한국의 독립을 청원했고, 국내에는 지방행정제도로서 연통부를 설치해 운영키로 하고 서울을 비롯해 몇 지방의 조직을 확대하던 중 일제의 탄압으로 2년 뒤 거의 붕괴되고 말았다.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원했던 김구는 초대 경무국장에 임명돼 일본 첩자를 색출하고 배신자를 처단하는 등 임시정부를 수호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국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각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목적이 같고 각원의 인선도 중복됐다. 결국 러시아 땅에서 조직된 대한국민의회와 국내에서 조직된 한성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흡수 통합돼 한일정부가 됐다. 각원의 인선도 다시 했는데 먼저 임시 대통령에는 이승만을 선출했고 국무총리에 이동휘가 선임됐으며 그 밖에 박용만, 노백린, 신규식이 새로 강요가 됐다. 새로 짠 내각으로 새해를 맞이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가장 먼저 국무부 보고를 통해 온 국민의 독립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임시정부가 자리잡은 상하이에는 1년여 만에 1000명에 육박하는 한인 동포가 모여 살았다. 상인과 전차회사 검표원 같은 생활인이 일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든 기사와 그 가족들이었다. 그런데 큰 뜻을 품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지사들이라 해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가 유지돼야 하는데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생계수단도 없다 보니 이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김구가 중국으로 망명한 지 1년 뒤 부인 최씨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상하이로 왔다. 비로소 김구는 잠시나마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1920년 10월 임시정부에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다. 김좌진, 홍범도 등이 인솔하는 연합독립군이 백두살록에서 간도를 침입한 일제 토벌군을 상대로 싸워 대승을 거둔 것이다.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상하이로 와 6개월에 불과했지만 임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했다. 임시정부 외교의 첫 수확이 정부 수립 3년째 광저우에서 있었다. 중국 호법정부가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것이다. 1921년에 접어들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분란과 대립이 생겼다.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측에서 임시정부를 개조하든지 새 정부를 만들자며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김구는 내무부령으로 국민대표회의에 경고하고 이승만은 책임을 물어 탄핵된다. 재도약을 위한 정지작업을 끝낸 임시정부는 2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국무령 중심 내각제로 개편했다. 마침내 정부 청사의 뜰이라도 쓸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김구가 5대 국무령에 취임한다. 김구에게는 망령 7년 만에 찾아온 영광이었지만 그동안 그에겐 개인적인 큰 아픔이 있었다. 송경량 능원으로 이름이 바뀐 옛 프랑스족의 공동묘지엔 김구의 아내 최씨 부인을 비롯해 조국 독립의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망명지에서 타계한 독립지사들이 묻혔었는데 이제는 모두 고국으로 이장되고 지금 외국인 묘역엔 그 흔적만 남아있다. 고경리 사후로 알려진 상하이 시절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 1925년에 건립된 이 연립주택은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할 무렵부터
윤봉길 의거로 정부가 피난길에 오를 때까지 6해 동안 사용했던 집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경리가 어딘가에 불란서 쪽에 한 중앙에 있는 셈인데 본래 그 앞에 이름은 블레니 몽말랑루였습니다. 그게 그 불란서 장소의 이름을 다 번역해서 거리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말랑루의 보경리 사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연립 건물이죠. 그래 그 건물에 많이 오래 늘 지키고 계신 분이 조한구 선생하고 차례 선생, 또 그분들도 필요하면 피해야죠. 임시정부 비워놓고 몸을 피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 제가 어떤 데는 들어가면 이거 좀 해라, 이거 좀 하라 하면 하고, 소재도 하고, 또 3층 이상까지 많이 댕겼어요. 이곳에서 백범 김구는 그 유명한 백범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어린 두 아들에게 미리 남기는 유서였지만 오늘날 그것은 고난한 세월에 한 위대한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값진 유산이 됐다. 임시정부 수립 후 가장 어렵던 시절, 지사와 그 가족들은 굶기를 밥 먹듯 해야 했다. 어린 손자들을 보살피러 와 있던 김구의 어머니 박 씨는 배추 껍질을 줍기 위해 시장 쓰레기통을 뒤졌다. 가족이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겐 자녀 교육도 큰 문제여서 임시정부는 1923년 인성학교를 세웠다. 협성리 1호 학교 자리엔 당시 학생들이 농구를 했던 흔적이 아직껏 남아있다. 거기 인성학교는 해마다 정부 안에 계신 여인들께서 교장을 돌아가면서 맡아 하시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그 학교를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지금 여기 학교와 국민학교가 다른 것이 그때 벌써 우리는 담임제가 아니고 과마다 선생님이 달리 배워주셔서 학생은 전교가 50명 이상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도 각 학급마다 5명, 6명 그렇게 있으면서 공부는 다 착실히 잘했지요. 백범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지 야는 왜 울고 앉았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저렇게 철없는 것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버지는 병이 나서 지금 약값되기도 힘든 형편인데 그 졸업식이 뭐 대단하다고 졸업식에 헌옷을 빨아입고 가라니까 서러워서 울고 앉았다 그러니까 그게 다들이 죄가 아니야. 다 우리들이 죄지. 어른들 어른들 잘못 만나서 그렇게 졸업식 어린 마음에 헌옷을 빨아입고 가라고 그러니까 우는데 그게 다 우리 죄지 누구 죄야. 그러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오시더라고요. 오시니 돈 1원을 우리 어머니 앞에 내놓으면서 재수 씨가 연신이 옷 한 벌 해주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선생님 이것도 어디 가서 무엇을 저당하고 오셨어요. 그때 돈 없으면은 여름에는 겨울 거 저당하고 겨울에는 여름 거 저당하고 저당해야 돈이 쉽게 나오거든요. 어디가 우리가 돈 구할 데가 없으니까. 당장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뭘 또 저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글쎄 그건 묻지 말고 그 어린 것이 그 자기 딸은 졸업식인데 내가 생각하니 부모만 만난 거 다 우리 죄니까 여러 옷을 해입혀서 졸업식에 보내라고. 어린 마음에 어떻게 그게 기쁜지 제가 지금 80이 넘어서도 그게 마음에 쟁쟁합니다. 상하이에 망명정부가 있던 시절 중국인과 개는 들어오지 말라는 오만한 팻말이 박혀있던 프랑스 공원이다. 한인 동포들로 구성된 거류민단에서 운동회를 개최할 때 이용했고 김구가 경무국장으로 있을 때 총리 이동휘와 사상 논쟁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다.
소학교 다닐 적에 학교 가면 또 상해에서 국제도시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려사를 말고 그렇게 불러주거든. 그러니까 나는 저 소학교 동창들 처음 본 애들 나 보면 쇼꼬리라고 작은 이 고려사를 말. 그리고 또 망국로로 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상 깊은 하여튼 망국로로 욕할 때는 이 분통이 터져서 참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하고 싸우게 되죠. 싸우고 저기 힘이 세서 내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놈 보기만 하면 그냥 가서 붙들고 말해. 나 욕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낭주에 이 하도 내 끈덕지게 그렇게 구니까 그래서 손들고 말았어요. 다시 내 망걸로 욕 안 하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생활이 있어요, 소학교대. 19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는 동안 중국의 정세도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1931년 9월 호시탐탐 대륙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 관동군이 마침내 중국의 동북부 만주를 침공했다. 그리고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세우고 그 지역을 자신들의 평참기지로 만들었다. 그 무렵 한국 독립당을 결성한 임시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만주 사변으로 위기에 처한 무장 독립운동을 특무공작으로 바꾸기로 하고 김구에게 그 전권을 맡겼다. 이에 김구는 지체 없이 미주 동포들에게 편지를 써 급한 대로 공작 자금부터 마련하기 시작했다. 1931년 12월 32살의 이봉창은 김구 앞에서 애국단 단원으로서 서약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그리고 1월 8일 낮 2시 그는 도쿄 사쿠라다 문 앞에서 히로히토 일본왕이 탄 마차에 수류탄을 던졌다. 비록 폭탄의 성능이 약해 적국의 수비를 죽이진 못했지만 한국인의 강인한 독립정신과 저항정신을 온 세계에 과시한 이 의전은 국내외 동포 사회는 물론 중국인들에게도 대단한 감격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일본은 분풀이로서 한국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상하이를 공격했다. 상하이 침공 석 달 뒤인 4월 29일 일본군은 자기네 조기에 있는 홍구공원에서 일본 거류민들을 모아놓고 전승 기념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시기 막 끝나갈 무렵 윤봉길은 결의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완수했다. 윤봉길 의사 그분도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시고 늘 심심하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아버지 병환으로 계시니까 그저 아버지 와서 하고 이제 얘기도 잡담도 하시고 그저 심심하면 와서 한 반 시간에 1시간 얘기하시고 오시다 가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기억나는 게 그 윤봉길 의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손을 이렇게 만지시고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건강하셔서 오래 사세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볼 때는 전 무심코 봤는데 그분은 뜻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4일 만에 나흘 지나서 그게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버지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죠. 24살의 윤봉길은 유품 몇 가지만을 남긴 뒤 자신의 한 목숨을 이렇게 결의 재단에 바쳤다. 윤봉길이 던진 물통 폭탄에 탄상에 있던 침략자들은 거꾸러졌다. 중국 국민당의 영수 장제스의 말처럼 중국의 100만 군대가 못한 일을 단 한 사람의 한국인이 해낸 것이다. 홍구 의거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나타나자 일본 군경은 프랑스 조계까지 몰려와 닥치는 대로 동포들의 집을 수색하고 체포했다. 하루는 어찌더니 이유피 씨라고 그 아들이 만영이에요. 크나. 그 만영이 아버지를 지금 외놈이 잡으러 왔으니 네가 빨리 만영이 집 가서 그 아저씨를 피하게 해라.
가서 말해라.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니까 아저씨랑 계시길래 내가 외놈이 잡으러 왔대요. 빨리 피하셔야 돼요. 하니까 그 아저씨는 피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저는 그 심부름만 하고 왔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전화 때 들어오시더니 막 대성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아저씨는 피했는데 느닷없이 안창호 선생님이 지방에 계시다가 거기 무슨 벌이를 해서 그 아저씨네 집에 들어오다가 그 농당에서 외놈하고 나가다 마주쳐가지고 잡혔답니다. 이봉창, 윤봉길의 양대 의가는 그동안 침체했던 한국 독립운동의 활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크게 신장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한국의 망명정부는 더 이상 상하이에 머무를 수 없게 됐다. 서양 사람으로 위장해 상하이를 탈출한 김구는 인근의 호반도시 자싱으로 피신했다. 이 지역 중국인 명망가가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아담한 이층저택, 지금은 오랜 풍성에 때묻고 낡았지만 당시는 꽤 괜찮은 집이었으리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게다가 호수로 연결되는 비밀 탈출구까지 설치되어 있어 김구가 숨어 지내기엔 아주 안성맞춤으로 보인다. 배를 타고 외출했던 김구는 창가에 걸린 빨래의 색깔에 따라 집에 위기가 닥쳤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었다. 호수 건너편 수련 사창에는 이동영과 이시영, 엄항섭 등이 은신했고 한창 철거 중인 남만가 주택가에도 임정요인들의 처소가 있었다. 국보급의 고적이 많고 풍부한 물산과 아름다운 경치로 예로부터 지상의 낙원으로 불리는 항저우. 국무위원 김철은 김구가 상하이를 탈출하기 사흘 전 항저우로 먼저 피신한 뒤 이곳 청태 제2여사 32호실에 임시정부의 판공처를 개설했다. 90년 전에 지어진 목조 2층 건물로서 지금은 군영여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화려한 식당을 갖춘 이 지방 최고의 여관이었다. 소재와 현존 여부가 분명치 않았던 이곳을 제작진이 처음 발견한 때는 1994년 봄 1차 현지 답사 때였다. 그러나 증거가 확실치 않다는 국내 사학자들의 의문 제기에 따라 이번 답사에서는 우선 그 증거를 찾기에 힘을 기울였다.清太第二旅馆嘛，1911年建立的，在1933年改为股份制，在1966年重新改会为群益饭店。 다행히 이곳 창고에는 옛 이름이 그대로 음각되어 있는 유리문 외에도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여러 개 보관돼 있었다. 자싱에는 산은 없으나 호수가 사방으로 통해 토지가 비옥하고 경관이 수려했다. 13년 동안이나 프랑스 조개 밖으론 한 발자국도 나가보지 못했던 김구는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 지방 명소들을 구경하며 그간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일본 정탐꾼들의 발길이 이곳까지 미쳤다. 김구는 다시 중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별장지인 하이엔으로 피신했다. 친구의 젊은 며느리가 그를 안내했다. 제청별서, 원래는 피서 별장이었는데 김구가 도착했을 때는 제사를 지내는 집으로 쓰이고 있었다. 명문가의 산장인데다 인정마저 드물었던 탓인지 지은 지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물과 집기의 보존 상태는 아주 양호했다. 김구는 이곳에서도 산과 호수를 오르내리며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즐겼다. 그러나 이것도 그에겐 오래 머물 만한 곳이 못 됐다. 자싱으로 돌아온 김구는 좀 더 완벽한 위장 생활이 필요함을 느끼고 한 여자 뱃사공에게 자신을 의탁한다. 이때부터 김구는 밤에는 호수에서 머물고 낮에만 땅을 밟는 선상 생활에 들어갔다. 한편 상하이에선 애국단 활동을 본받으려는 열혈 청년들이 또 하나의 거사를 시도했다. 일본 놈의 아라키 사사오가 육군 대신인데 그림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사는 6일 대사인데 아리오시라고 6일 대사한테 돈을 4천만 원을 줘가지고 친일파 일본에 치는 대관들을 전부 매수해서 첫째는 만주에서 반만 한일 운동을 못하게 국민정부가 나서 원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조선 한국 독립운동자를 잡는데 국민정부의 그 썩은 사람들이 원조를 하라는 그 음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보를 듣고 3월 17일 그 현장을 가지 않았어요. 무사히. 그래 절름발이 행세를 하면서 폭탄은 옆에다 끼고 현장을 가려고 하는데 동전의 제재배 동지가 2층에다 나와서 손짓을 한단 말이야. 그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 외놈들의 눈치채고 그래 체포가 된 겁니다. 항저우시 호변촌 마을 청태 제2여사에서 처음 임시 판공처를 설치했던 임시정부는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여관이어서 일본 정탐꾼들에게 노출될 염려가 생기자 판공처를 이곳으로 옮겼다. 많은 세대가 타닥타닥 붙어 살고 있는 이 낡은 연립주택에서 한국의 망명정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쉴 수 있었다. 1933년 5월 김구는 중국 국민당 정부 주석인 장제스를 만나러 난징에 왔다. 장제스는 이봉창 의거 때부터 김구의 명성을 듣고 있었다. 현재 난징시 시 주석이 소접견실로 이용하는 이곳에서 당시 김구와 장제스는 해석자들을 물리친 채 밀담을 나누었다. 먼저 김구가 특무공작에 사용할 자금을 요구하자 장제스는 한국 청년들을 모아 무관 훈련부터 시킬 것을 권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중앙육군군관학교 루어양 분교에는 한국 청년들을 위한 특별반이 개설됐다. 교전관이 이청년 장군이시고 그 아래 이범석 장군이 우리 대장이 되시고 그 아래 오광선 선생이 있었고 또 우리 대 세 구대가 한 대인데 1구대에 한 30여 명씩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100명 정도가 전 대원이고 또 각 구대장은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독립당의 임시사무소가 있던 항저우의 사금방 41호다. 여기서 조수왕은 진광이란 잡지를 발행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판교로 오봉리. 호변촌에 있던 임시정부가 세 번째로 이전해서 1년간 머물었던 곳인데 아쉽게도 제작진이 도착하기 직전 철거돼 흙더미만 남아있다. 둘레 길이만도 15km가 된다는 서호는 항저우가 가장 자랑하는 관광 명소다. 사계절 어느 때나 좋다는 말이 실감난다. 내 서해 늘 이 서해 이 뱃놀이도 막 그런 생활 아래에서도 뱃놀이 자주 했죠. 몇 배. 하나 차트해가지고 그때 이 홍만호 선생이다 조항구 선생이다는 말이죠. 낚시 도구 가져서 배 저으면서 말이에요. 가서 낚시도 하고 그런 생활도 면도 있었었고 참 그때 말하자면 아주 평화로운 만사가 다 잊혀지고 아주 평화로운 그때 이즈음 독립운동 진영 일부에서는 각 혁명단체가 하나의 신당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의열단계 인사들이 앞장을 섰다. 그러자 민족주의자 김구는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를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을 조직하고 그 이사장이 되었다. 난징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 쩐짱. 중일전쟁 때는 난징보다도 먼저 파괴됐다. 항저우에 있던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있는 난징과 가까운 이곳으로 이전한 때는 1935년 11월. 그러나 그때 이삿짐을 푼 장소가 어디인지는 아직껏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곳 향토 사학자들은 여러 해에 걸쳐 자료와 증언을 통해 연구한 뒤 한 목소리를 냈다. 上海民国临时政府在镇江这一段，大约是在1935年10月从杭州迁到镇江，1936年2月离开镇江。经过我们这几年从事文史方面的研究，认定或者初步认定呢，这个临时政府一部分主要成员就住在这个当时叫做公运这片的农场。为什么我们认定他觉得他是可能是大韩民国政府住的地方？一个就是这个农场有房子比较多，有3间，所以就是第二个靠了这个国民党政府。第三个呢，有2个党系了，唯一的他们知道这个事情。一个就是曾经的这个临时政府的成员，跟他一起过来的国民党的军官。第二个呢，曾经是国民党省政府保安处的工作的人。曾经封处长的那个派过秘密的编译出来在保护他过他们，所以呢，大致上根据这4个方面可以基本判断这是同意。 양감은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 목원소학교는 1906년에 설립된 이 지방 명문 초등학교다. 그런데 이 학교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어 제작진의 발길을 끌었다. 우선 1925년 겨울 독립운동가인 박병강이 방문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해 연설을 한 뒤 기념 휴호를 2점 남겼고, 한국 임시정부가 이곳에 있을 때는 김구도 와서 이 학교 운동장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고 이 학교 교사들은 말하고 있다. 석기시대부터 청대까지 각 시대별 문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이곳에 독립운동가 박병강의 글씨가 보물처럼 잘 보관돼 있다. 중국의 대동맥 양자강을 품고 있는 난징. 중일전쟁으로 일본군에 점령될 때까지 국민당 정부가 있었다. 루어양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개설한 김구는 이후 난징으로 은신처를 옮겼다. 그것을 안 일제는 암살대를 보내 그의 생명을 노렸다. 그러자 김구는 뱃사공 쭈 여인을 불러와 이 마을에 살면서 고물상 행세를 했다. 상하이 시절 너무 살기가 힘들어 손자를 데리고 국내로 돌아갔던 김구 어머니 곽 씨는 9년 만에 다시 2 손자를 데리고 나와 이 마을 마로가에 거주했다. 이들 외에도 다른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그곳에서 살았다. 난경에서는 뭐 지가 김구 선생 작은 아들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한 집에서 살고, 그 집에서는 이제 김구 선생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이제 그 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4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 학교 이름은 대중교 소학기라는 데인데, 학교에서는 우리 둘이 다 변성명을 하고, 내 이름은 김씨를 쓰지 않고 진가 행세를 했어요. 진명이고, 김신형은 관운장의 그 관가로 해서 관신이라는 이름으로 둘이 중국 사람의 행세하고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망명지사들이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겪고 있었다. 그 아버지는 나 뱃속에 있을 때 떠나고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봤기 때문에 제가 알지만은 실제 얼굴은 본 일이 없죠. 그래서 내가 길림 잠깐 가 있는 동안에
김광조 형님이 김동조라고 길림서 병원을 하고 아버지 독립운동하는데 찬조한 분이에요. 그분이 난경 와 있으면서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분을 내보냈어요. 난경역에 내리니까 김동주 선생 내외분이 나를 맞으면서 다시 잘 만난다고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고 굴루라고 난경이 있는데 고로여관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생면부지만 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퍽 보니까 사진과 같으니까 아버지인 줄 알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뱃속에 있는 걸 보고 집을 떠난 분인데 17년 만에 날 처음 보니까 밤을 못 주무세요. 밤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안부 묻고 집안 식구 안부 묻고는 담배 접시에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 황화문안 남기가에도 임시정부 요인들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집들은 이미 철거되고 그 자리엔 아파트가 들어섰다. 중화문안에 있는 동관도 32호. 김구가 이끌던 한국국민당 청년들이 모여 살았는데 바깥에는 헐렸지만 안채는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고국을 떠나 외로움에 처져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 김구 어머니 곽 씨는 고향의 할머니 같은 존재였다. 의열단과 조선혁명당 청년들은 교부영에 모여 살았는데 그 집 또한 지금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무렵 망명 독립운동가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몹시 반가운 소식 한 가지가 전해졌다. 그것은 한국인 손기정이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당당히 우승을 한 것이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남서쪽 교외엔 800년이 넘은 매우 큰 돌다리가 하나 있다. 특히 수백 개의 사자성과 석주가 아름다움을 더하는데 이것이 중국 현대사, 아니 세계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중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여기서 노부교 사건을 일으켜 전쟁을 도발했던 것이다. 일본에 대한 결사항전을 선언한 장제스는 김구를 비밀리에 불러 의견을 교환했고 김구는 이때야말로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이 탄압해서 대일항전에 중국과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라 중국에 있는 3단체가 먼저 합의하고 이어 미주에 있는 6단체가 가담함으로써 민족진영의 연합회가 결성됐다. (1937년 11월) 중일전쟁이 강남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난징을 떠나 스촨성 충칭으로 전도했다. 그렇게 되자 한국의 임시정부와 요인 및 가족들도 피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난경서 떠날지 난경 시내에 사람이 없다시피 했어요. 없다시피 했는데 떠나야지 되는데 그때 배를 누가 구했는가니 조상현이 하고 저 노태준 씨하고 댕기면서 배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배 한 척을 구했는데 이제 나가려는데 노약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마침 황포 군관학교 8기생으로 계신 이근호 씨가 있어요. 그래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됐나 하고서 궁금해서 왔던군요. 큰 짐차 같은 걸 들고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차편이 없고 노약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유 이게 군용차인데 들키면은 자기가 총살감이래요. 맷집 가족이 탔어요. 지청천 장군 가족
또 이광 선생님 가족, 또 우리 집, 우리 어머니 아버지. 김군은 임시정부를 군안성의 창사로 옮기기로 하고 함께 있던 주 여인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강가에 가니까 커다란 목선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신지 저는 모르죠.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목선을 누구네 집 식구가 몇 명, 어른이 몇 명, 아이가 몇 명 해서 얼마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다 하는 걸 일일이 이렇게 알아가지고 누구는 어느 자리, 누구는 어느 자리에 몇 터 이렇게 가지고서 그냥 배를 가운데는 이제 통로로 남겨두고 양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전부 나눠서 지정을 해주시래요. 그리고 밤이 이슥해져 임시정부와 광복진선 3당의 성원과 가족들은 중국 정부가 알선해준 목선 한 척에 의탁해서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중국 최장의 태하천 양자강. 지금도 여객선을 타고 난징에서 지우장을 거쳐 우한까지 가는 데는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더 걸린다. 그 목선이니까 인력으로 이제 배를 저어서 가는데 그 순풍이 불어서 이제 우리는 상류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배전는 힘도 참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순풍을 만나면은 돛을 달아가지고 그냥 막 거슬러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역풍을 만나면은 그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저어서도 못 가고 그 선부들이 언덕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줄을 어깨에다 메고서 그렇게 끌더라고요. 배를 그렇게 끌어가지고서는 한데 그런 날은 이제 얼마 못 가죠. 순풍을 만나면 하루에 300리도 갈 수 있지만 역풍을 만나면 100리 가기도 힘겨운 양자강의 뱃길. 그것은 임시정부가 그때까지 중국에서 보낸 망명생활 19배 여정과 흡사했다. 난징을 떠난 지 수일이 지나 일행은 대륙 교통의 요지인 후베이성 우한에 도착했다. 중국 3대 명루 가운데 하나인 황항로, 우한이 자랑하는 1급 문화재다. 일행이 강변 모래밭에 발을 디뎠을 때 맨 처음 눈에 띌 만큼 동산 위에 우뚝 서 있다. 대가족은 한국로에 있는 무한여관의 숙소를 정했다. 여기서 며칠 묵는 동안 부지런한 남자들은 황항로나 동호 같은 명소들을 구경했지만 대부분의 부녀자들은 불안감 때문에 여관에서 꼼짝 않고 지냈다. 현재는 폐쇄돼 불황아들의 거처가 돼 있었다. 60여 년 전과 별다름 없어 보이는 우한의 선착장. 임시정부의 대가족은 다음 목적지 창사를 향해 새로 구한 윤선을 타고 우주를 떠났다. 가고 또 가고 어디로 얼마를 더 흘러가야 할지 모르는 망명정부의 유랑은 계속된다.